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재민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주 대구를 방문해 의미 있는 도전을 하겠다고 밝힌 후 신당 창당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의 험지 출마 요구를 받고 의원들은 서울 안 가겠다 반기를 들고 있는데요. 여당에서 커지는 두 갈래의 목소리, 또 국회에서 마주한 여야의 서로 다른 주장을 TK 광장의 결투에서 짚어봅니다. 11월 14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구미 나들목 700m 못 간 지점 3, 4차로 걸쳐 낙하물이 떨어져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125km 지점에서 2km 정도 서행하고 있고, 중부 내륙지선 남대구 나들목에서 옥포 갈림목 방향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호국로 서변동에서 삼격대교 방향 서변 지하차도 끝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2대 사고로 정차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고요. 검단로 검단대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차량 거리 좁힌 채로 지나고 있습니다. 구마로 성당대거리에서 볼리 내거리 방향 신호 3번 받고 지나고 있고, 북비선로 평리 내거리에서 서대구역 내거리 방향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가끔 구름 많고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쌀쌀하겠고요.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에서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며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4도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3.7도, 습도는 68%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죠.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이 다음 주 구분응선을 넘습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다음 주 월요일에 신공항 건설 관련 기부대 양여 합의각서를 체결하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합의각서에 서명하면 국방부는 대구시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총 16단계의 사업 중 12번째 단계를 넘어서는 거고요. 대구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13번째 단계인 사업 대행자 선정도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사업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이날 체결식에서 신공항 투자 설명회도 동시에 개최합니다. 네,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도 국방부와 양해각서 체결은 어떻게 되나요? 예, 대구시는 사실 신공항 건설 합의각서와 함께 군부대 이전 관련 MOU 체결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를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열어뒀을 때 갈등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혀 잠정 보류됐다고 합니다. 홍 시장이 지난달 군부대 이전 후보지로 군의군을 사실상 내정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율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범어 내거리에 108층 규모 랜드마크 건축물을 짓겠다는 계획이 한층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범어 내거리 북서쪽에 있는 대형 오피스 빌딩과 그 주변 땅을 사들여서 주거형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계획이 지난해 이맘때쯤 소개됐는데요. 사업주 측은 대구시 건축 심의를 받기 위한 최소 기준인 80%의 토지를 확보했고, 내년 봄 정도에는 대구시에 건축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때 말이 나오고 나서 좀 잠잠했기 때문에 계획이 백지화되나 했거든요. 예, 시행사 측은 지난해 10월 건축 심의를 신청했다가 올해 1월에 자진 철회한 바 있는데요. 당시 사업 승인이 이뤄져도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이후 금리 인하 같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늦어도 5월 초에는 심의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건물 저층에는 쇼핑몰, 고층에는 호텔과 전망대 등을 배치할 방침이고요. 시행사가 예상하는 공사 기간은 4년입니다. 계획대로 지어질까요? 일단 아직까지 투자 환경이 좋지 않고 100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인허가에도 고려할 점이 매우 많은 점이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업체가 확보했다는 부지나 사업 투자자도 아직까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잖은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네, 108층 건축물이라 생기기만 한다면 정말 랜드마크가 될 것 같은데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사전점검 현장마다 입주 예정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사전점검은 준공 45일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입주 시에 하자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데 공사가 아직 한참 진행 중인데도 점검을 실시하라고 입주 예정자들을 부르는 현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수성구 파동에 있는 한 800가구 정도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파트 진입로 포장이나 외벽 마감도 돼 있지 않고 세대 내부 문고리가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다거나 싱크대 상판이 없다거나 도배가 돼 있지 않았을 정도로 미비한 상태에서 사전점검 행사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입주 예정일까지 공사가 끝나긴 할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시공사에서는 입주 시점까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입주 때까지 고쳐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앞서 비슷한 상황으로 갈등을 겪었던 경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산시에서 사업자 측에 사전점검 재시행을 통보해 문제를 상당 부분 바로잡았다고 합니다. 다만 사전점검 전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식의 요건이 없고 사전점검 재시행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 보니 제도적 보완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완이 빠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폐암에 걸린 대구 한 학교 조리실무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통보를 받고 재심 청구에 나섰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대구지부는 어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조리실무원은 7년 4개월간 일하다 폐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많이 나오는 발암물질인 조리휴미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추정은 가능한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폐암이 통상적 잠복기가 10년인데 이 신청인분은 7년 4개월간 근무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기간만으로 판단을 하면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노조에서는 이 신청인이 근무한 학교 급식실이 구체적 작업 환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단은 환기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 학교 급식인원 같이 노동 강도 가중 요인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지 않고 근무 기간만 고려해 불승인을 내렸는데 이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네, 재심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볼까요? 줄리안 코바체프 전 대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급성 심정지로 지난 일요일 별세한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코바체프는 2014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9년간 대구시향 제10대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애도를 저 또한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자협회 회장 장영택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기술이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어 기술을 선택했었다니까. 내가 18살 때부터 구두를 입문해갖고 내가 69인데 지금까지도 구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 전문을 하는데 구두 기술이 오래 하다 보니까 리폼이라 해가 수리, 수선 또 합니다. 신발 무조건 1차적으로 신발 만들 때도 어쩌면 고객들이 발이 편할까 싶어가지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하는 게 한 컬이 한 컬이 만들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키가 좀 작다 그러면 키 높이도 편하게 키 높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만은 좀 편한 신발을 이러거든요. 그분은 한 10,000원씩 디시해드립니다. 효자들 아닙니까 그래. 아버지 편한 신발 만들기까지 오시는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내가 참 잘했구나. 그래 오셔가 발에 맞는 신발을 만들어서 그런 게 내가 내 나름대로 그걸 근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수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좀 열악하고 힘들지만 여태까지는 잘 해가 왔는데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노력해가 더 편한 신발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깜깜한 밤이 있으면 밝고 날이 빨리 온다고 지금 어렵지만 곧 밝은 날이 올 거라고 하고 우리 힘들지만 견디십시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타격감을 갖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정혜용 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발전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습니다. 정혜용입니다. 네, 그리고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구 민주당을 발전시켜 주시면 대구가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오늘은 핫한 이슈부터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설인데요. 가능성에 물어보니까 지난 주말에 59%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뭐 50%를 훌쩍 넘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대구에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창당을 한다면 과연 우리 이 대표 어디로 이 전 대표 출마를 하게 될까요? 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 홍준표 네. 시장께서 8일날 인연 혁신위원장을 면담을 했을 때, 했죠. 예, 네. 예. 그 돌아오면 진짜 별도 없는 놈이 된다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신당 창당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논병에 출마를 해도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구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2일 날 KBS 뉴스 나와 매일 1%씩 올라간다. 59%니까 오늘까지 하면 61%가 되는데 네. 창당 가능성이. 대구 공천 가능성이 되는 국힘 후보로 공천 나오는 것은 절대 없다. 요구해본 적도 없고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고요. 네. 대구로 안 나온단 말을 했으니까 국힘으로 안 나온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다른 당으로 하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이 가능성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비계획적인 인물하고 붙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수성갑일 수도 있고 달서구갑 홍석준 의원일 수도 있고 윤재욱 달서구 을지울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수성구 저도 수성갑이잖아요. 네. 수성갑으로 오면 좋겠는데 조영 의원하고 면받쳐 가지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가장 자칭 윤핵관하고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홍석준 달서갑 의원이에요. 아마 그리 갈 거고 아니면 마지막 대안으로 나는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이러면은 가장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야 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천하람이 순천에 있으니까 광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 다양한 아마 해석이 나왔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군데 찌르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처음에 노원을 버리지 않겠다 하다가 또 대구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요즘에 좀 많이 다녀봤을 거예요. 이 대구가 녹록지 않거든요. 신당 창당 문제도 저는 좀 알리고 싶은 게 그래도 어쨌든 우리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인데 네.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을 창당하고 또 이 선거를 치르고 그러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말리고 싶은데 네. 아마 이분이 뭐 비례대표 정당을 어떻게 이제 선거법 개정을 할 때 네. 이번에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소위 위성 정당을 둘 수 있도록 할 건지 아니면 과거와 같은 이제 연동형으로 할 건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창당 여부를 또 결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마 뭐 비례대표 정당으로 가는 게 수월하긴 한데 네. 제가 어제 동구 지역에 한 1,000여 명 이상 모인 행사장을 갔는데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한다는 사람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려를 하고 있고 뭐 심지어 뭐 그 혁신이가 왜 그런 사람을 껴안고 다니냐 오히려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그러니까 민심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홍준표 시장이 지적했듯이 대구에서 이준석 바람이 불 거다.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절대 안 불 거다. 예, 이렇게 그게- 발언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준석이 겁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그 부추개가 나가라는 것 지금 같아요. 또 지금 정혜용 혁신위원께서도 이야기하는데 국힘에서는 저랬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청년층이나 합리적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저분들을 지지할 확률이 많다. 그렇게 되면 중도층에 있는 대구 시민들 중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신당으로 갈 우려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엄청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살펴봤어요. 이게 이런 비슷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96년도 15년 총선 당시에 자민련이
전체 지역구에서 41석 비례 구석이 총 50석을 얻었는데 대구는요? 충청뿐만 아니라 대구도 13석 중 8석을 자민련이 갖고 갔어요. 그리고 2018년 18대 총선에서는 또 친박연대 바람이 불었는데 그렇죠. 지역구에 총 6석을 얻었는데 대구가 3석 그리고 부산, 경기, 경북이 1석씩 갖고 왔는데 그때도 득표율을 13.2% 내가지고 비례 8석까지 갖고 와서 14명이 당선됐어요. 마지막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저 호남에서 안철수의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는데 네. 호남 전체 28석 중 23석을 안철수 국민의당이 갖고 가고 그렇죠. 당시 서울 2석 비례 13석 해가지고 국민의당이 38석이나 갖고 왔다며. 당시에 국민의당은 민주당 25.5%를 훨씬 넘어서는 26.7%로 얻어서 이런 비슷한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저희들은 엄청 저희들 표를 깔아먹는 인준석 신당에 대해서 긴장하고 경계를 하고 계시군요. 있습니다. 일부러 좀 부추기시는 것 같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기 96년도에는 그 YS에 대한 반 YS 정서 때문에 대구에서 이제 자민련 바람이 이제 불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2016년도 친박연대 같은 경우에는 뭐 박근혜 대표라는 그 이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했던 거고 또 뭐 저 안철수 같은 네. 경우에도 뭐 호남에서 그때 당시 안철수 신드롬이 일어날 정도였는데 다들 그렇게 만들고 난 뒤에 다 차찬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태풍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정치를 위해서는 그렇게 격가지로 뻗어나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건 뭐 성공은 아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이준석 바람이 크기는 안 큰데 좀 매섭게 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자민련 바람일 때 김정필 총재가 연세가 들으셨고 친박연대라는 것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네네네. 안철수 그분도 당시에 나이가 좀 드셨는데 이준석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30대예요. 젊은 층의 그 파워로 밀어붙이면 겁납니다 사실. 네, 지켜보겠고요. 뭐 퍼센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자, 그리고 혁신위원회 얘기 좀 해볼 텐데 지난주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서울 출마 안 할 거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인유한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안 한다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기 때문에 좀 그냥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인 위원장도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네. 이게 구체적으로 주호영을 거론한 바는 아니고 그쵸. 저희들이 3년임 제한 삼선 이야기를 이상, 할 때, 네네네. 제안할 때도 국회라는 특성상 뭐 의장감도 있어야 된다는 논의 때문에 사실은 3년임을 무조건 제한하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뭐 의견은 없고 다만 이제 혁신위도 좀 많은 분들이 수도권 선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좀 동참할 방법을 좀 찾아달라 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좀 동참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좀 더 낼 거다. 그런 말씀 정도 드릴게요. 뭐 주의원 같은 경우에 이 지역에서 뭐 6선, 5선 하는 동안 사실 본인 지역에서 다 하신 건 아니거든요. 뭐 무소속도 하시고 또 수성 갑으로도 나오시고 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뭐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을에서 수성 갑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갑에서 삼선을 한 건 아니긴 해요. 주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말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수성갑에서는 초서이다 이랬는데 치졸한 말이죠. 정정당당하게 사나이 같으면 당당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영 의원 이름을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분명히 거명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조영 의원은 수도권으로 출마를 해 주십사 하는 그게 아니고 스타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고. 아니 그래 수도권 해달라고 했고 지금 윤핵관에 가는 장재원 의원이 뭐 버스 99대 4,200명 세과시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 명단에서 빼달라 강릉 출마하겠다 이러는데 주호영 의원이 공식적으로 뭐냐 나는 죽어도 대구서 죽겠다 반기를 들었잖아요. 네. 이분이 무소속 출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그 달콤함을 절대로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천 못 받으면 무조건 무소속 나온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이 육선하면 국회의장 하겠다 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먼저 수성 구민이 선택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 두 번째는 국힘이 다수당이 돼야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 같은 지역구라고 제가 조영우 의원님을 심한 말을 생전 안 했는데 오늘 한마디 하면요. 그 선거법 위반 조심하십시오.
지역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지. 아. 당선되면 국회의장 하겠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회의장 하겠다. 이런 국회의장을 말이죠. 해서 지역구를 더 돌보겠다 이런 말겠죠. 국회의장이 된다고 지역구 되돌보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쭉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이 조금 호환무치 좀 부끄러운 말씀을 요즘 하신다. 좀 몸이 달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험지 출마에 대해서 반응이 좀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그럼 혁신이 조기 해산 말까지 나왔는데 위원님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조기 해산 문제는 어제 해프닝이고요. 그건 뭐 어느 위원께서 네. 그 조금 오버하신 거고 혁신이가 이제 조기에 네. 빨리 이제 어떤 혁신안을 내놓고 선거 체제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네. 말이 조금 왜곡된 부분이고요. 혁신이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네. 통합과 희생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내놔놓고 또 협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우리 혁신위원회 네. 정혜원 위원께서 정정해 주셨고요. 네. 자, 지난주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대구의 아시아포럼 2일에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당대표의 험지 출마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요구가 됐고 굵직한 발언들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또 민주당에서 얘기를 좀 짚어주시죠. 김두관 의원께서 우리 TPK 이래잖아요. 영남의 5개 시도당 중에서 유일하게 원내십니다. 경남도당 위원장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의 이해도가 아주 높으시고 네. 민주당 대구 경북 포기 없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30년간 특정 정당이 싹쓸이했는 대구라든지 광주 이런 문제 해결을 네. 위해서 대구에서도 민주당 나오고 네. 호남에서도 국힘 나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특정 당장 독식 때문에 뭐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30년째 대구가 꼴찌고 꼴찌 다음 도시가 광주예요. 이게 지역 편중 때문에 했는데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들은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글쎄 뭐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각자의 취약 지역에 대해 가지고 또 중진들이라든가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와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또 당선 경력도 있고 네. 지난번에 뭐 수성갑에서도 우리 뭐 저 당선이 되셨고 기본적으로 대구에서는 한 30% 정도의 민주당 지지가 있습니다. 근데 광주에서는 국힘 나가면 5% 넘기 힘들어요. 그리고 등록금 절반도 못 받아요. 10% 정도는 얻어야 어떤 등록금 절반이라도 받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광주 시민들 뭐 우리 똑같이 적용하는 건 곤란하다. 또 김부겸 의원처럼 또 와서 열심히 하면은 좀 뭐 당선도 되는데 뭐 호남에서는 뭐 그런 경우가 이정현 의원 그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뭐 없습니다. 그래서 독식의 의사가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아마 뭐 두 열심히 당으로 갖고 계실 저희들도 거예요. 다 출마를 또 뛰어들고 저도 할 겁니다. 김부겸 전 총리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역 예산안 얘기로 기대하고 좀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홍준표 시장이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방채 발행 안 하겠다. 이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뭐 강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치열한 고민의 과정을 보셨는지 일단 정무에 빠삭한 우리 정 의원님부터.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빚 없는 도시를 만들시겠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지역 내에 찬반 여론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 문제 때문에 신청사도 안 하시겠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축소가 되고 지역 뭐 현재 나가보면 지역의 복지계도 그렇고 또 뭐 체육계 뭐 온통 나름대로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던 그런 또 활성화되고 있던 그런 사업들이 다 막을 내린다. 막을 내리고 또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을 제로로 하고 하는 것이 재정 운영상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지방의회 8년 또 대구시청에 8년 한 16년 동안 지방재정을 봤지만 이렇게 지방재정을 원래 우리가 재정 자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을 제로로 해놔놓고 예산을 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을 10조 5,800억 정도 했는데 이게 올해보다 1,400
40억 정도 줄었어요. 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기도 거죠. 어렵고 세수도 부족한 상황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해도 되지만 이 재정을 줄이면 경기가 더 악화돼요. 물론 반대로 뭐 인플레이션 될 수도 있다 하는데 지역에서는 그런 정책이 굳이 안 따라도 되거든요. 네. 대구같이 우리가 더 어렵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다. 그래서 민생 예산 그리고 보훈 예산 같은 경우 국가가 그분들 때문에 국가가 있는데 이런 예산은 조금 중앙정부하고 다른 기조를 취하셔도 되는데 이런 정책을 취하겠어 못내 아쉽고요. 네. 이참에 대구 그 신청사 두루장에 짓겠다는 거 지으면서 다른 공공부지 5건을 매각한다는데 이거 공공재산은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왜 이런 정책을 펼치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감축 정책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네, 계시네요. 네, 자, 국회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재추진 놓고 양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국회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뭐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저 탄핵안 올리고 네. 또 탄핵은 두 번째죠. 뭐 두 번째 올리고 사실 지난번 탄핵안 이동관 탄핵안은 사실 그 다시 재상정할 수 없다고 또 볼 수 있는데 또 국회 사무처가 또 이렇게 오케이를 해주고 또 뭐 다시 이 철회를 받아주고 네. 이런 꼼수를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된 게 아니고 복으로 이루어진 식으로 생각해서 의사국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현재 국회가 아니면 누가 검사를 견제할 수 있습니까?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습니까?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기관은 국회가 탄핵기관을 정당한 견제다. 권력기관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래 말씀드립니다. TK 강장의 결투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국민의힘 정혜영 혁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1월 14일 아침의 광장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